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지산입니다. IT 분야에서는 뭐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거 있으시면 다 물어보면 돼요. 네. 모든 걸 다 커버하고 계시니까 네. 오늘 궁금한 건 싹 다 저희가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처음 그러면 뭐 지금 어차피 내년도 전망 때문에 지금 리서치 센터장 특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IT 전자전기 업체가 사실은 올 한 해 그렇게 뜨겁진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하반기 들어서 예. 좀 좋진 않았었고 내년도 사실 수요가 뭐 경기 침체 온다 이래서 전망이 그렇게 밝진 않은데 내년도에 대한 전망 한번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전기전자 업종은 가장 경기 민감 업종이기 때문에 네. 올해는 뭐 기승전 인플레이션이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공교롭게도 우리 업종에 대한 전망이 지금 계절하고 똑같이 진행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업종은 한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겨울인가요? 그리고 1분기까지는 이 겨울 한파를 더 견뎌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꽃이 피고 좀 봄이 오는 2분기는 돼야 이 업종이 좀 추세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차트에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여기 이제 스마트폰, TV, 가전을 비롯한 주요 IT 세트의 성장률을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 세트별로 4개 분기 또는 5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성장하고 특히 최근 3분기 데이터를 보시면 역성장 폭이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점을 지났다라고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TV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부분이 가장 안 좋고요. 네. 중국 쪽 스마트폰 부품도 좀 강도 높은 재고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좀 완화되면서 전장 부품의 회복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이 가장 안 좋아요. 뭐 당연하지만 전쟁 영향에다가 최근에 에너지 위기까지 더해지니까 그만큼 구매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거고 상대적으로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쪽 수요가 가장 좋은 걸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내년 상반기까지 재고 정상화가 좀 거치고 나면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 주가는 좀 일부 선행성을 가지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저희 업종이 좀 주가가 추세 상승을 시도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업황이 좀 더 빨리 좋아지려면 네. 키워드는 완화입니다. 완화.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지만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완화돼야 될 거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끝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거고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완화돼야 세트에 대한 구매력이 좋아질 거고 뭐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도 긴축에서 완화로 바뀐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건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영향을 주목해야 됩니다. 네. 이제는 뭐 미중 갈등이든 지정학적 리스크든 생산 차질이든 이런 것들이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고 있다는 거고 특히 배터리 업계는 이제 IRA에 대한 대응 전략하고 미국 쪽에서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목에 얘기를 했지만 성장이 굉장히 목마른 시기입니다. 네. 경기 침체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성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프리미엄을 좀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차 전지는 성장을 이끌어갈 걸로 보여지고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부상하고 있고 스마트폰은 그나마 폴더블 폰이 좀 대중화를 시도할 걸로 보여지고 이제는 XR 기기하고 로봇까지 태동할 걸로 보여지고요. 디스플레이는 안 좋지만 네. 그래도 QD OLED가 좀 시작이 되면서 OLED의 생태계가 좀 활성화되고 있다. 여기까지 초점을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싹 다 훑어주셨어요. 이제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봐야죠. 예, 예. 일단은 이익도 한번 좀 짚어보게 되면 네. 이 페이지의 왼쪽에 좀 차트를 보시면 올해 인플레이션 국면에 저희 기업들 실적 좋았어요. 3년 연속 역대 최고였는데 다만 내년에는 이제 감익이 불가할 걸로 보고 있고 업체별로 실적의 방향성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내년에 LG전자, 삼성전기, 그다음에 기판 업체들은 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걸로 보여지고 네. 대신 삼성 SDI나 LG 이노텍, LS나 LS 일렉트릭 같은 그 LS 계열사들은 네. 내년에도 좀 성장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랑 약간 비슷한 흐름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그런 내년의 실적 전망까지가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이 높다고 한다면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업체별로 관전 포인트 하나씩만 좀 키워드 중심으로 꼽아볼게요. 네. 삼성 SDI는 전지의 고수익성 유지해야 되고요. LG전자는 자동차 부품 전장. 턴어라운드가 더 가속화돼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삼성전기는 무조건 MLCC고 무조건 중국 스마트폰이에요. 네. 이거 회복되는지 좀 보셔야 되고요. LG노텍은 이제 아이폰 15을 보셔야 되고
4D 줌 카메라로 고도화되는 그런 사이클이 내년에 전개가 될 거고 LS 일렉트릭은 전력 인프라의 수주 잔고를 주목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 진짜 완전 핵심만 딱딱딱 네. 집어주시네. 무슨 1타 강사 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궁금했던 게 오늘 여기 또 담겨 있는 내용인 네. 것 같아서 계속 좀 들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스마트폰, 가전, 뭐 TV 이런 주요 세트별로 좀 주요 이슈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을 좀 보시게 되면 올해 9% 역성장을 하고 내년에 3% 성장할 걸로 보긴 하는데 네. 스마트폰의 특징은 모든 IT 세트 중에서 가장 침체 기간도 길었고 침체 폭도 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는 좀 선제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무조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돼야 됩니다. 중국이 열려야 스마트폰이 좀 살아날 수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폰도 최근에 보면 생산 기지 재편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어요. 네. 지금 연일 우리 큰 이슈는 애플의 생산 차질이고 폭스콘의 정조 공장이 멈췄잖아요. 뭐 인도로 간다는 얘기 막 들려오고 맞습니다. 있고요. 애플도 굉장히 마음 아플 거예요. 너무 폭스콘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거에 대해 지금 자책하는 그런 시기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애플은 이제 내년에 인도의 생산량을 150%나 늘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도 너무 베트남 비중이 높습니다. 베트남 비중을 40%로 낮추고 인도와 중남미 쪽에 좀 더 생산을 늘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품업체들도 이러한 글로벌 선두권 업체들의 생산기지 재편에 좀 동참할 수 있어야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좀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10월 스마트폰 좀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네. 10월의 특징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시장은 16개월째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좀 반복적인 봉쇄 영향으로 다시 침체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스마트폰 업체들은 재고 조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셀인 출하량이 실제 판매되는 셀스로 판매량보다 더 적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그 의미가 있는데 역시 애플은 애플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중국에서 역대 최고 점유율을 달성을 했고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 미중 갈등 이슈가 좀 많지만 네. 젊은이들 중심으로 애플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계속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급망을 좀 재편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인도에 공장을 맞습니다. 짓고 애플이 생산 기지를 인도로 옮기면 예전에 우리 또 사드 사태로 한번 홍역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지금 뭐 중국에서 판매량 거의 없는 상황이고 스마트폰, 현대차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혹시 애플도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중국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라는 게 그다지 그 녹록하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네. 여전히 아이폰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오포, 비보가 차지했던 그 프리미엄 폰의 점유율을 애플이 계속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상황과 좀 별도로 계속 애플에 대한 유저 기반이 늘어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생산 비중을 줄인다라고 해서 그 애플이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네네. 폭스콘 같은 그런 그 협력업체들의 생산 공장이 인도 쪽에 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 기업과의 그런 유대 관계는 이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생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TSMC가 미국에 공장 짓는데 팀 쿡이 우리도 거기 거 사용하겠다. 그런데 사실 생산 비용 같은 경우에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중국이 뭐 워낙 싸다 이런 인식은 이제 생각할 필요 없는 건가요? 일단은 뭐 당연히 애플도 그런 IRA라든지 그 미국 생산 확대 전략이 좀 동참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거고요. 일단은 뭐 미국에 생산한 TSMC 쪽을 활용하겠다는 건 일단 그 미국이라는 지정학적 환경에 있어서 좀 더 우호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 네. 여러 가지 물류비나 이런 생산단에서 오히려 원가가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그 TSMC에서 생산한 칩을 뭐 글로벌 그 생산량이 다 활용할지 내지는 미주 쪽에 생산되는 거 위주로 채용할지는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본토에 생산하게 되면 좀 원가는 올라가는 요인이 있겠지만 기타 다른 뭐 그 지원금이라든지 여러 생산 측면에서의 또 우호적인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 없다. 그럼 좀 복합적으로 그 고려한 결론일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을 많이 주시네요. 예리한 질문. 아, 예. 날카로운 질문. 저희 다 뽑아낼 겁니다. 전체적으로. 네. 출연료 별로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사실 핵심은 폴더블 폰이죠. 네. 이 침체된 시장의 유일한 희망이 폴더블 폰이기 때문에 주변에 지금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 얘기를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장은 좀 역성장하고 있지만 폴더블 폰만 놓고 보면 지난해 70% 성장한 1,500만 대 시장이었고 네. 올해가 이제 70% 성장한 1,500만 대고 내년에도 65% 성장한 2,500만 대까지 시장은 형성될 걸로 보여지고요. 내년까지는 삼성전자가 점유율 70% 이상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1,800만 대 판매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니 삼성 말고 다른 데가 있나요? 있죠. 못 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국내에는 없지만 네. 화웨이, 오포, 비보, 아. 샤오미, 아너 이런 중고업체들이 해외 쪽에는. 전부 다 만들기는 삼성 디스플레이 하네요. 패널을 네. 쓰지만 지금 중국에서 다 생산을 하고 있고 다만 글로벌 판매량을 보면 역시 삼성전자가 올해 기준으로 76%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언제 애플이 시장에 들어오냐가 관건이겠죠. 네. 오히려 애플이 들어오면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생산 그 생태계가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큽니다. 지금 애플은 24년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다만 저희가 또 이렇게 안테나를 돌려보면 네. 아이폰을 접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이패드를 접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아, 아이폰은 25년일 수도 있고요. 네. 네. 일단은 애플은 태블릿이나 노트북 쪽에 폴더블 폼 팩터를 먼저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저희는 그 판단하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폴더블 폰의 재구매 의사가 90%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 한번 폴더블 폰 쓴 사람은 다음에 또 폴더블을 쓰겠다는 거죠. 주변에도 그렇더라고요. 예. 네. 써 보셨습니까? 저는 저는 사실 이게 접히는 부분이 약간 아직까지 신경 쓰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폈을 때 너무 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게 이제 저처럼 놓아놓은 분들이 이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건 또 아담 사이즈여가지고. 이제 네. 큰 글자를 보게 되면 작은 글자 못 보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아직 이제 거기까지. 제 구매율이 높아지는 건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개선 과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벽돌 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두께하고 무게를 낮춰야 되고 내구성이 약하거든요. 내구성 높여야 되고 주름이 가장 신경 쓰이잖아요. 네, 주름 네. 없애야 됩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 성능이 아직은 갤럭시 S만큼 안 돼요. 아, 그리고 방열 이슈도 개선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부품단에서 변화라는 거는 고사양 슬링 카메라가 필요하고요. 경량 자석과 같은 경량 소재를 써야 되고 접힐 수 있는 방열 소재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술을 갖춘 부품업체들이 향후에 유망할 걸로 좀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사실 우리가 갤럭시 폴드라고 얘기하는 건 북타입이라고 합니다. 북타입. 네. 아니면 이제 플립은 저희가 그 클램쉘 클램쉘, 타입이라고 네. 얘기하고요. 네. 북타입이 사실 이제 메인이 될 거예요. 근데 북타입은 화면 사이즈가 지금 4대 3이거든요. 이 4대 3 디스플레이 비율에 맞는 앱이 아직은 부족해요. 이 부분이 지금 대중화의 걸림돌이 좀 되고 있는 건 맞고요.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좀 더 폴더블 폰의 성장성 높아질 거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뭐 기대가 되긴 하는데 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올지 그것도 좀 의문인 것 같긴 하거든요. 주변에도 아무래도 아직까지 아이폰의 지금 형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워낙 많거니와 또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고 선뜻 이렇게 또 구매를 하게 될지 그것도 좀 예를 들어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 클램쉘 타입을 많이 그 네, 선호하게 되고요. 네, 네. 휴대성이 좀 좋고 맞아요. 가벼우니까. 네. 다만 이제 그 말씀드린 거는 폴더블 폰의 가장 본연의 장점은 대화면인 거거든요. 이 대화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북타입이 메인이 네.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사실은 왜 그러면 애플이 아직까지 주저하냐를 보게 되면 제가 실제로 그걸 질문하려고 했어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성도가 그 낮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벽돌폰의 이미지를 줄여야 되고 정말로 얇고 가볍고 주름이 없는 폴더블 폰을 내놓기 위해서 애플은 좀 더 기술 개발이 정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완성도 높은 애플 쪽의 그 폴더블 디바이스는 24년에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부지런히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네. 뭐 이 표에 보니까 침투율이 아직 굉장히 낮던데 이게 나온 지가 제 기억으로는 2018년 뭐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이제 G4 시리즈 갤럭시 네. G4니까요. 네. 4년째 나온 4년 거죠. 정도 예, 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점유율이 1%대 초반 지금 뭐 보여주신 표에 의하면 예. 이러면 너무 성장이 더딘 거 아닐까요? 꼭 그래도 뭐 애플이 들어오면 또 급성장할 거라고 말씀인 것처럼 보십니까? 뭐 60%대 성장률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봐야 될 거고요. 네. 지금까지 제한은 사실 디스플레이였어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못 이 만들어서. 생산 능력을 더 늘렸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힌지라든지 여러 부품들이 또 기술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적인 제약 때문에 좀 그 공격적인 생산이 어려웠다고 본다면 이제는 그런 공급단의 이슈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봐야 될 거고 공급이 좀 수요를 이끄는 그런 사이클이
이어질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IT 업체에서는 뭐 반도체에서도 가장 큰 그렇죠. 비중을 차지하고 거기 뭐 MLCC라든지 기판일에 다 들어가니까 이게 진짜 좀 좋아져야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좀 살아날 텐데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은 섹터라고 보십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네. 제로 코로나 정책만 완화되면 괜찮습니다. 중국이지. 지금 중국이 계속 역성장하는 게 네. 가장 문제예요. 지금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인도는 스마트폰 수가 좋아요. 지금 유럽은 어쩔 수 없고 네네. 유럽이야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니까 그러니까 중국만 살아나면 전반적으로 이 스마트폰 시장이 살아날 수 있고 그 말씀하신 그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부품 쪽이 활기를 띨 수 있는 배경이 중국 쪽에서 마련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스마트폰은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가장 저희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전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오늘 또 LG전자가 주가도 그러니까요. 좀 급락을 갑자기 했고 급락해가지고 지금 경기 침체 온다라고 하면 사실 코로나 때 2020년도부터 21년까지 굉장히 좀 좋았었던 업종이잖아요. 맞아요. 가전이. 사실 가전보다는 뒤에 좀 TV에 좀 더 네네. 그런 뭐 영향을 더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전은 뭐 간단하게 짚어보면 네. 그리고 가전은 저희가 견조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필수 내구재잖아요. 그렇죠. 네. 집에서 냉장고 세탁기 없이는 생활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시차가 있었을 뿐이지 가전도 지난 3분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주요국의 그 수요가 다 두 자릿수 역성장을 합니다. 미국마저도 10% 역성장하는 모습을 네. 보이면서 가전 역시 경기 침체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가전회사의 특징은요. 이 원가가 많이 올라가고 물류비가 워낙 그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원가 유발한 판가 인상 행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그 LG전자랑 선두를 다투는 월풀의 경우는 2020년 하반기 이후에 판가를 무려 7차례나 올렸습니다. 와. 많이 올렸네요. 예, LG전자도 사실 뭐 다 신제품 올리면서 많이 올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판가가 많이 올라서 수요가 둔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경쟁 구도를 좀 잠깐 보시면요. 이게 네. 좀 그 업체들의 전략이 좀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네. 제가 말씀드릴 때 월풀이나 일렉트룩스는 판가를 많이 높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은 월풀이 지금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 매출을 보시게 되면 LG전자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LG전자는 점유율을 좀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를 좀 봐야 될 거고 그동안에 프리미엄에 좀 집중했다고 한다면 소위 그 미드레인지급 볼륨존 공략을 강화하면서 LG전자는 이 기회에 계속 매출과 점유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다른 외국 경제업체들은 판가를 많이 올려서 수익성을 보존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가전은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어차피 필수 내구재고 뭐 LG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가전은 시간이 지나면 수익성도 다 회복된다고 보는데 자 문제는 지금 TV죠. TV는 정말로 그 팬데믹 이후에 그 특수 이후에 수요 절벽이다라고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재고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 팬데믹 기간에 다들 집에 살 일 없으니까 TV 바꿔가지고 넷플릭스 보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TV를 다 바꾸셨어요. 네. 근데 TV는 이게 교체 주기가 많이 길어져서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저희 지금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예. 제가 결혼 이제 10주년인데 네. 만 10년 됐는데 혼수 때 장만하시고. 네, 그거 아직 쓰고 그 있는데 만족은 못하지만 약간 빗번짐은 있는데 그 볼만 월드컵 보니까 볼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처럼 워낙 막 잘 자주 만들어요.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스마트폰을 워낙 맞아요. 자주 사용하니까 예, 예. TV를 막 많이 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예전만큼. 그래서 TV가 힘듭니다. 좀 한 대씩 바꿔주시고 10년이 바꾸실 때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습니다. 예. 작년 재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요. 바꾸려 맞아요. 돈이 없어. 그리고 네. 교체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죠. TV는.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단말기이기 때문에 없어도 되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네. 월드컵 많이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TV 바꿔놓으면 또 애들이 TV만 본다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그래서 번 살 때 큰 거 사야 되니까 그리고 없애는 집도 더 많고. 비싼 거. 아니, 그런 우울한 얘기만 계속 하자는 거지. 일단 좀 시장 얘기 해보면 어찌됐든 어떡해요, 우리 우리 시장은 안 살리시려고. 네, 시장은 TV 안 어떡해요. 좋고 네. 작년 올해 연속 5%씩 역성장하고 내년에는 소폭 그나마 플러스 성장할 거라 보긴 보는데 네. TV가 많이 빠졌습니다. 음. 그래서 매출액 기준을 보게 되면 내년까지 상당한 역성장의 그런 그림은 좀 불가피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자, 중요한 거는 OLED를 비롯한 이제 프리미엄 시장이 많이 안 좋다는 거예요. OLED TV 물론 이제 LG전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OLED TV 한번 데이터 보시면 왼쪽 차트에 있습니다. 지난해 너무 좋았습니다. 왜 이렇게 좋았지 진짜? 다들 뭐 주식으로 돈 팬데믹 벌고 때. 네. 코인으로 번 돈으로 그냥
TV OLED 65인치 산 거죠. 정부 보조금도 받았고. 그래서 지난해 OLED TV만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만 80% 성장해서 650만 대까지 시장이 커졌는데요. 올해는 지난해와 거의 그 정체된 시장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V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OLED가 추가적으로 안 좋은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OLED가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유럽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뭐 집이 작아서 작은 사이즈 TV를 선호하는 것도 있겠지만 OLED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상반기 기준으로 OLED TV의 유럽 판매 비중이 43%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 가장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유럽 침체에 따른 영향을 OLED TV가 더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지금 LCD 패널 가격이 급락했거든요. 네. 따라서 LCD 가격도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OLED는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힘들어서라도 패널 가격을 많이 낮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OLED와 LCD 간의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네. 이게 OLED TV 판매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거고요. OLED 안 사고 LCD를 산다. 가격이 그렇죠. 싸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LCD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거가 있죠. 삼성전자가 사실은 그 화이트 OLED 쪽에 진입한다는 게 올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OLED 업계에 굉장히 큰 기대였고 이슈였는데 결국은 올해는 시장 참여를 유보했습니다. 이 부분이 OLED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긴 했고 네. 삼성전자는 그 대신 QD OLED를 가지고 차별화 전략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QD OLED를 올해 출시를 했고 가격이 초반에는 한 1.5배 정도 비쌌지만 최근에는 이제 화이트 OLED 수준까지 가격을 좀 많이 낮추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OLED 진영과 가격 경쟁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 QD OLED가 화이트 OLED보다 성능이 더 좋은 건 사실인데 네. 이 QD OLED 진영 쪽의 이슈는 생산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증설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산성을 좋게 해도 삼성전자가 올해 40만 대 판매하고 내년에 130만 대 수준에 그칠 거예요. 삼성전자가 1년에 TV를 4천만 대 팔거든요. 네. 그중에 130만 대는 사실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의 그 QD OLED 전략은 화이트 OLED를 좀 견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초프리미엄 TV 시장이 굉장히 그 전략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 미니 LED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브랜드를 그 QLED라고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니 LED는 냉정히 보면 LCD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LCD가 가진 한계가 있죠. OLED에 비하면 두께가 두껍고 명암비에 있어서 약점이 있고 응답 속도가 느립니다. 다만 이 미니 LED의 장점은 이거는 무기물이기 때문에 유기물인 OLED에 비하면 수명이 길어요. 그리고 좀 더 밝고 원가가 싸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지만 OLED보다 그 우월한 디바이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니 LED TV도 판매량이 많이 저조합니다. 올해 240만 대에서 내년에 250만 대로 정체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화이트 OLED 시장에 삼성전자가 진입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QD OLED로 화이트 OLED 쪽을 견제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 이걸 넘어서면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 LED인데 네. 요거는 지금 수율이 전혀 안 잡혀요. 어. 그러니까 용어가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지금 LCD가 있고 미니 LED가 있고 마이크로 LED가 있거든요. 네. LED가 작아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LCD TV는 LED가 한 50개 들어갑니다. 미니 LED TV는 한 2만 개 그냥 대충 한 2만 개 들어간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 그 마이크로 LED로 가게 되면 이게 2,400만 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위가 전혀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그 2,400만 개라는 LED를 제대로 박는 건 어려우니까 이런 수율 이슈 때문이라도 마이크로 LED TV가 대중화가 좀 유연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은 이 초프리미엄 TV가 큰 혼란을 겪고 있고 우리 기업들한테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TV도 안 좋고 스마트폰도 안 좋고 그러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힘들죠. 네, 그냥 힘들다라고 한마디 끝. 많이 힘들죠. 아니 한파가 계속 이어지는. 더 힘든 거죠? 세트 업체보다 그렇죠. 어차피, 지금 LG 네.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사실 뭐 대규모 적자가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 중국과의 경쟁은 어떻게 해요? 특히 이제 그 중국과의 그런 그 LCD는 이제 치킨 게임이 끝났다고 보셔야 되죠. 이미 뭐 삼성 디스플레이는 사업을 철수했고 네. LG 디스플레이도 연말을 경과하면서 좀 상당 부분 철수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는 LCD는 완전히 이제 중국 업체들의 세상이 된 거고 네. 우리 기업들은 화이트 OLED, QD OLED를 기반으로 하는 대형 OLED 쪽에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쪽 말씀드린 것처럼 초프리미엄 TV 수요도 약하고 전략이 혼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과도적으로 특히 우리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기술 경쟁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뭐 LCD도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금방 따라왔잖아요. OLED 근데 OLED는 아직까지는 좀 분명히 기술 격차가 존재하고 대형화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술적 표준을 다 주도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장비나 소재까지 생태계를 다 우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중국업체들이 따라오는 데 상당히 좀 그 어려움이 있을 거고 시간이 걸린다고 좀 보고 있죠. 이게 가전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지금 좋은 얘기를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럴 때가 또 뭐 주가로 보면 그렇죠. 그냥 안 네. 좋은데 안 좋은 그런 정점을 네. 지나고 있으니까 이제 좀 뭐 좀 좋게 생각하면 더 나빠질 게 있겠냐라고 본다고 하면 네. 오늘 삼성전자나 LG전자를 봤을 때 한 번은 좀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주 자신감을 갖고 접근을 하기에는 좀 또 무서운 두려운 마음도 생기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전략이 지금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좀 봄이 오면 아직은 따뜻해지면 센터장님도 지금 약간 이게 지금이 고민이 정확히 되는. 바닥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데이터상으로 보면 계속 안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은 재고가 전반적으로 부품이든 세트는 많기 때문에 이게 연말 쇼핑 시즌과 내년에 중국 춘절까지 지나고 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면 소비가 실제로 늘어나고. 수요는 살아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측하기보다는 그러한 좀 변화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판 이야기도 좀 해보죠. 올해 기판도 상반기까지는 엄청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 시장 주도주였어. 근데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끝도 없이 또 떨어지더라고요. 아직은 망가지진 않았고 망가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네. 이미 다 네. 반등하고 이미 그 있어요. 중간 주가 어딘가에 기준으로.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기판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2년간 가장 그 업황이 좋았던 그런 네. 분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패키지 기판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가장 상단에 있는 이제 프리칩 BJ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굳이 뭐 용어가 좀 어려운데 네. 패키지 기판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좀 보시면 되고 가장 상단에 있는 게 프리칩 BJ고요. 네. 그 밑에 이제 프리칩 CSP라는 게 있고 RF SIP가 있고 MCP, CSP, BOC, 뭐 플라스틱 BJ가 있는데 뭐 용어를 외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 가장 위에 프리칩 BJ만 이제는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패키지 기판이 호황을 누렸던 배경 역시도 프리칩 BJ가 워낙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낙수 효과로서 다들 좋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프리칩 BJ를 빼면 이런 공급 부족은 다 해소됐습니다. 왜냐하면 프리칩 CSP 이하는 전부 다 전방 분야가 스마트폰이거나 PC거나 뭐 서버 이런 쪽이거든요. 네. 일단 수요가 일단 둔화되고 있다는 거고 특히 메모리용 기판 중심으로 판가가 많이 빠지고 있고 네. 플리치 CSP는 스마트폰에 이제 AP를 주로 패키징하는 기판인데 지금 안드로이드 지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리치 CSP도 수요는 안 좋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나마 기대하는 거는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인텔이 너무 지금 차기 CPU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내년 1분기에 사파이어 래피즈 지금 출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DDR5 모멘텀이 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계기로 그 메모리용 기판이 좀 살아나기를 바라고요. 네. 그럼 왜 프리칩 BJ는 아직까지 좋으냐라고 좀 말씀드리면 그 답은 이 그림 두 개에 나와 있습니다. 뭐죠? 이게 뭐냐면 그 기판이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 칩 하나에 기판 하나가 썼지만 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칩을 한 5개 정도 하나의 기판으로 패키징을 하니까 그만큼 대면적 그 기판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인텔이 자기가 기술이 부족하니까 이 패키징 기술을 굉장히 어렵게 가져갑니다. 뭐 EMIB 같은 여러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가져오는 과정에 있어서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면적이 넓어지는데 수율이 안 나오니까 그만큼 생산 능력에 대한 잠식이 커서라도 향후에 주로 이 프리칩 BJ가 채용되는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장비, 전장을 중심으로 수요는 계속 좋을 거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가장 고성능 패키지 기판이기 때문에 칩이 똑똑해질수록 이 프리칩 BJ에 대한 수요는 늘어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용어는 다 있는데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전부 다 이 좋은 프리칩 데는 다 BJ를 들어가네요.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봐도 수요가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기판은 프리칩 BJ를 하냐 안 하냐가 하나의 중요한 기준인데 국내는 지금까지 두 개입니다. 네. 삼성 전기가 제일 잘하고 네. 대덕전자가 의외로 전장 쪽을 굉장히 잘해요. 오. 그러니까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건 삼성 전기고요. LG 이노텍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약간 굴욕인데요. LG 롯데 입장에서는 대덕전자가 두 번째로 너무 많이 잘한다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네. 네. LG 이노텍이 좀 신중했다고 봐야 될 거고요. 일단 애플과 주로 항상 이렇게 호흡을 맞추기 때문에 애플 쪽에 들어가는 모바일 기판 이런 거 제일 잘해요. 네. 그런데 이제 애플은 사실 프리칩이지 않습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TSMC 기반으로
그 WLP라는 새로운 또 패키징 기술을 쓰기 때문에 그 약간 신경을 못 플립칩 썼군요. CSP도 쓰지 않고 이제 플립칩 BJ 쪽은 이제 전혀 다른 그런 기술이고 고객이다 보니까 LG노텍이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 하나 또 들어갑니다. 네, 궁금해요. 이 이슈가 올 초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급 과잉. 네, 예. BJ 아, 이거 예. 얘기하면 어디에 구미에 공장 짓는다, 어디에 공장 짓는다 맞아. 그런 얘기해서 저는 그때 문득 들었었던 게 2018년도였나요? MLCC. 그때 무라타가 우리 지금 저가 안 하고 자동차용만 MLCC 할 거야라고 하면서 그때 삼성전기랑 대마업체랑 난리였거든요. 그때 다 MLCC 증설하고 나서 그때가 꼭지였는데 예. 혹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 날카롭죠, 네. 센터장님? 날카로운 질문이 이 정도면 백태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고요.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항상 저희도 이제 그런 그 원초적인 항상 그 고민이 이제 공급 과잉 이런 부분인 건데 실제로 그 플리칩 BJ를 뺀 나머지 그 BJ 기판은 공급 부족이 해소되고 있고 일부 공급 과잉이 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증설을 많이 했고 수요가 급격히 빠지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리칩 CSP 이하는 이제 공급 과잉으로 접어들었는데 대신 플리칩 BJ는 아직은 공급 과잉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당초 봤던 것 대비 좀 더 보수적인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봤을 때는 한 2026년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진다 이런 그 낙관적인 전망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 기간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다만 플리칩 BJ는 이 증설이 원활하지 않았던 게 일단은 할 수 있는 업체가 글로벌에 한 10개도 안 되고요. 네. 일본의 뭐 2개 업체 그다음에 한국의 일부 이런 선도 업체들만이 기술을 갖추고 있는 거고 노광기 같은 그런 장비가 부족해서라도 증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리칩 BJ는 여전히 수요에 비하면 공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이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이런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플리칩 BJ 수요는 늘어나니까 적어도 플리칩 BJ만큼은 좀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패키지 기판 사업은 이 FC BGA 요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 약간 내년도 전망이 좀 갈릴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예. 좀 봐야 되겠네요. 정리가 좀 깔끔하죠. 네. 네. 용어는 어려워도 그러면 재밌는 거를 좀 이야기해 보죠. XR. XR 기기. 네. 그나마 우리 좀 아나운서는 써봤어요? 네, 써봤습니다. 오, 그래요? 네. 오, 신세대. 네. 근데 뭐 적응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이게 사실 애플이 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최근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좀 안 좋은 뉴스 좀 나왔고 요 우리 IT의 역사는 딱 하나입니다. 애플이 시장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딱 하나밖에 없죠. 네. 아, 결국 그만큼, 그거네요. 네, 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XR기 시장도 좀 잠깐 얘기를 해보면 네. 뭐 작년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에 66% 성장한 1,100만 대 정도 시장이었는데 올해 XR 기기도 7% 성장한 수준에서 머물 거예요. 뭐 당연합니다. XR 기기도 경기 침체 영향 벗어나기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메타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그렇죠. 메타를 비롯한 주요 OEM들이 그 신모델을 좀 4분기에 출시하면서 그 전에 좀 대기 수요로 전환된 부분들이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뭐 4년간 연평균 한 36%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역시 관심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일단 내년에 출시하는 건 사실인데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는 게 좀 출시가 지연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고 원래는 상반기 중에 출시 가능성을 봤는데 지금은 한 뭐 내년 3분기 정도 출시 가능성을 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애플이 들어오면 바뀌는 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 메탈 중심으로 시장의 90% 이상이 전부 다 VR 기기입니다. 가상현실이죠. 네. 가상현실은 사실은 응용도가 제한적이에요. 주로 게임이라든지 말 그대로 가상 영상을 즐기기 위한 그런 용도라고 한다면 애플은 철저하게 증강현실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년에 출시하는 건 MR 헤드셋이라고 해서 네. 혼합현실이지만 혼합현실도 그 증강현실에 더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을 혼합하는 거죠. 저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몰라서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혼합 현실이라고 예를 한번 좀 들어주시면 좀 그래서 저처럼 그러니까 약간 모르는 사람들은 네. 이해를 적절한 예가 네, 뭐가 있을까요? 적절한 예가 저걸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 포켓몬고 게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우면산에 올라가면 포켓몬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폰 가지고 현실과 이렇게. 가상이 결합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애플은 증강현실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아, 건데 그럼 포켓몬 잡으러 산을 가면 이거 끼고 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아니죠. 네, 이거 끼지 않아도 AR 글라스가 네. 되든 지금 이제 스마트폰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모든 애플의 디바이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다 증강현실이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증강현실이면 과학 시간에 뭐 공룡들이 교실에 뛰어다니고 천체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교실과 가상현실이 결합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걸 이제 구현이 된다. 군사적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고 의료적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강현실은 굉장히 응용 범위가 넓고 굉장히 큰 시장이 돼요. 그래서 애플은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보다는 증강현실 쪽에 철저하게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강현실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 사람도. 가상현실은 이게 가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되게 좀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그렇죠.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어지러움도 분명히 있는 건 뭐냐면 네. 아직 이제 디스플레이가 그만큼 선진화가 못 돼서 그래요. 네. 해상도가 떨어지면 어지러움증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이 지금 출시할 걸로 예상되는 MR 헤드셋을 보시면 여기 17페이지 왼쪽에 있는 그림이지만 사양은 최고 사양입니다.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는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OLED를 채용하게 되고 카메라가 10개 이상 들어가요. 그리고 그 XR 기기를 위해서 애플은 전용 칩셋과 OS를 채용할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가격이잖아요. 네. $2,000 이상이에요. 2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기 힘들죠. 하나 나오면서 이거 살 거예요 나오면? 근데 300만 저는 원인데? 300, 의외로 좀 400만 전자기기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걸 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만드는 게 사실 이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스마트폰과의 연동이나 뭔가 다른 걸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200만 원이면 저기 65인치 OLED 살 수 있으니까 TV 먼저 바꾸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약간 아까 센터장님도 이거 글로벌 XR 기기 성장 전망을 갖고 오셨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가 굉장히 30% 40% 그걸 어떻게 전망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저 같은 사람은 안 살 거. 제 주변에 이거 300만 원 주고 살 사람이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은 그 뜻은 아닌 거고 뭐 성장률을 따져보면 꽤 그렇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지난해 66%가 성장을 했으니까 네. 올해 좀 성장세가 정체되더라도 네. 향후에 업체들의 판매 계획이라든지 과거의 판매 동향들 감안했을 때 그 정도의 성장세가 가능하다고 좀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라든지 카메라 업체라든지 그렇죠. 뭐 반도체라든지 다 굉장히 큰 큰 이제 이 수요처를 찾는 이게 게 이제 되겠네요. 중요한데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될 여지는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IT가 정체되어 있는 게 지금 스마트폰 이후에 새로운 좀 디바이스가 좀 부족하잖아요. 없죠. 네. XR 기기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고 보면 기대는 하는데 다만 이게 그 애플의 MR 헤드셋은 200만이 넘다 보니까 내년에 판매량은 100만 대가 안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애플이 아마 24년까지는 이 헤드셋의 연장선에서 MR 헤드셋의 연장선이 나올 것 같은데 25년 되면 이제는 AR 글라스가 출시될 것 같아요. 안경이죠. 네. 안경은 훨씬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휴대성이 좋으니까 굉장히 대중화하는데 중요한 그런 그 폼팩터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25년 이후에 이 AR 글라스를 중심으로 XR 기기가 좀 폭발적으로 성공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광학 솔루션이 수혜가 클 거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다 수혜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AR 글래스에도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그럼요. 가는 건가요? 예. 구글 글래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 같은. 야, 이게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해가지고 네. 근데 뭐 이 정도까지의 성장이 가능할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은 저 때는 사고 싶다. 브라운관 TV였어요. 제가 어릴 때는 할머니 집 브라운관 가면 TV가 정확히 이렇게 뭐죠? 브라운관 몰라요? 브라운관 TV? 아니, 뭐 진공관 통통한 이렇게 TV? 이렇게 큰 아, 거. 네, 저도 있었어요. 재벌집 그래요? 막내들처럼 과거에 돌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저 어릴 때 브라운관이었어요. 시골에 가면 예. 이렇게 찬장 그렇죠. 이렇게 이거 네. 서로 쫙 열면 이렇게 드르륵 돌리는 맞아요. 거. 그래서 TV 튼다라고 하는 거라면서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네. 네. 그랬구나. 너무 빨리 막 이렇게 평면 TV가 나오질 않나. 대화가 너무 올드해서 아, 네. 로봇으로 가시죠. 로봇이 서빙하는 이 시대에 네. 브라운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로봇도 관심이 많고 네.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죠. 네. 그래서 그 데이터 하나를 좀 보게 되면 그 국제 로봇 연맹이 매년 이제 그 백서 비슷하게 발간하는데 데이터 가장 신뢰도가 있는데 21년 데이터가 최근에 발표된 게 굉장히 좋았어요. 예를 들면 산업용 로봇은 31% 성장했고 전문 서비스 로봇이 37%나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 로봇 연맹의 표현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에 자동화 부스터가 점화됐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부분은 긍정적이고 앞으로 시장 전망을 요약한다고 보면 지금은 산업용 로봇이 주류입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로봇이 성장을 이끌 거고요. 서비스 로봇도 B2B 전문 서비스 로봇과 B2C 개인 서비스 로봇이 있어요. 지금은 B2B 전문 서비스 로봇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류, 의료, 국방, 농업 쪽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향후에는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씩 다 그 서비스 로봇을 사용하는
개인 서비스 로봇이 가장 성장성이 높을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설거지하는 로봇, 빨래 개는 로봇. 지금도 너무 좋죠. 하나씩 있을 수 있어요. 로봇 청소기도 로봇 다 이 청소기. 로봇 청소기 로봇에 없네요. 분류가 됩니다. 우리 집에 없는데 설거지 로봇, 이게 식기세척기 세척기가,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빨래 개는 로봇 정도는 하나 있으면 빨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제 주식이나 산업별로 보면 산업 로봇이 조금 더 크죠. 지금 산업용 로봇이 네. 크죠. 예. 성장성은 뭐 B2C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조금 더 먼 미래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를 보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이런 거예요. 산업용 로봇이 분명히 주류고 네. 굉장히 좋은데 산업용 로봇은 철저하게 일본과 유럽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뭐 야스카와라든지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대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 서비스 로봇은 삼성전자, LG전자, 그다음에 현대차까지 우리 기업들이 주도할 여지가 좀 많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B2B가 중심이지만 이제 B2C까지 열린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고서에 넣어놨는데 전문 기업 중에 저희는 세 개 업체를 주목을 해요. 협동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잘하고 네. 그다음에 모터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감속기인데 네. 감속기는 SPG가 잘하고요. 네. 산업 자동화 쪽에는 유일 로보틱스를 주목하자는 얘기를 보고서에 써놨습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뭐 로봇은 또 정리하고 네. 50분 못 채울 줄 알았더니 금방 가는군요. 시간은 저희가 할 테니까 시간 조절 저희가 할 테니까 조태님 시간을 많이 전기차. 보지 마시고요. 네. 전기차 전기차 뭐 많이 방향이네요. 들었겠지만 우리 네. 데이터 위주로 좀 그 배터리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요새 가슴이 아파요 여기.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서. 그렇죠. 네. 근데 뭐 그 데이터는 계속 잘 나오고 있고 음. 성장성이 그 지속된다고 보면 이때 또 조정 시기가 또 분명히 그런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데이터 잘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전기차 보시면 최근 10월까지 데이터를 보면 올해도 67% 성장한 802만 대까지 갔습니다. 침투율이 12%거든요. 그러니까 100대의 자동차가 팔리면 지금 12대는 전기차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연간으로 보면 드디어 1000만 대를 넘어갈 것 같아요. 굉장히 올해 좀 기념비적인 이정표가 전기차 쪽에 형성이 될 것 같고 그 중요한 거는 이제는 지역별로 봤을 때 미국이 성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0월까지 67% 성장했는데 중국이 111%로 물론 성장률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미국이 60%고 유럽은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럽은 약간-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모든 수요 동향이 똑같아요. 전쟁과 에너지 위기입니다. 네. 전기료가 비싼데 전기차 못 사죠. 예. 약간 그러니까 전기차 포기한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조금 이제 유럽은 속도 조절이 좀 있을 수도 네. 있고 네. 특히 이제 IRA나 이런 또 생산지 전략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 생산 체계가 유럽보다는 이제 미국으로 완전히 재편되는 그런 그림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지만 네. 중국은 저희는 내년부터는 성장세가 떨어진다고 봐요. 일단 중국도 전기차 구매 관련한 구매세 면제 혜택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네. 차량의 10%를 깎아주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은 예정대로 올해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보조금이 소멸되기 전에 선행적인 수요가 작년과 올해 좀 많이 집중되고 있다고 네네. 저희는 해석하기 때문에 향후에 자연스럽게 중국의 성장세가 떨어지면서 미국이 큰 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IRA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전기차 브랜드별로 보면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이제는 BYD가 올해는 테슬라 제치고 1위로 부상을 했고 다만 이제 중국 외 시장에서 보면 현대 기아가 2위를 도전하고 있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고무적인 모습인 것 자랑스럽습니다. 같아요. 네. 예, 우리 대한민국 16강과 비슷한 거죠. 우리 배터리 쪽을 좀 얘기해 보게 되면 네. 데이터 좋습니다. 올해 51% 성장하고요. 내년에도 41% 성장할 거고 오. 2030년까지 연평균 32% 성장합니다. 이런 아이템이 없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거의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이 전기차 그 배터리 생태계에 대해서 뭐 PR 30배든 50배든 충분히 줄 수 있는 여건들이 구성이 됩니다. 굳이 뭐 얘기하면 폼팩터도 중요한데 각형, 파우치, 원형이 경쟁하는데 지금은 각형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전부 다 각형입니다. 중국 90% 이상이 각형이기 때문에 지금 각형 위주로 좀 시장이 형성돼 있지만 앞으로 중국의 점유율이 낮아지고 그 미국과 유럽이 부상한다고 보면 향후에 이제 파우치하고 원형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예상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짚고 넘어가면 최근에 뭐 4680이라고 얘기하는 46파이 원형 전지가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21790에 비하면 용량이 5배가 늘어나게 돼요. 물론 사이즈가 또 커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킬로와트아워당 원가를 따지면 한 14% 정도는 저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구경 46파이 원형 전지로 가는데 테슬라가 일단 시장을 열 거고 네. BMW,
현대, 기아차 전부 다 준비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인 방향 좀 잠깐 짚어볼까요? 뭐 다 알고 계시는 거고 큰 변화는 없지만 4대 소재 기술 방향입니다. 양극재는 계속 하이 니켈로 가고 있고 네. 원가가 비싼 코발트는 빼고 있고요. 대신 망간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중적인 볼륨 시장에서는 기존의 LFP가 좀 우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제는 코발트를 빼고 망간을 집어넣은 걸 저희가 NMX 솔루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 NMX와 역시 망간을 포함한 수정 LFP 간의 경쟁이 이 볼륨존 영역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음극재는 급속 충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인조견에다 실리콘을 섞어 쓰는 형태로 계속 가게 되고요. 분리막은 무조건 세라믹 코팅, 전해질은 차세대 특수염, 전지박은 극박, 광폭, 장첩, 도전제는 탄소 나노튜브. 이게 다 외우라고 이게 별표 치고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약간 거예요. 수업 듣는 느낌이 네, 약간 네. 잠깐 멍해졌는데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만 좀 찍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소재 쪽에서는 사실 소재 쪽에서 처음에 이제 뭐 양극재 쪽이 계속 업종별로는 올해 상반기까지 굉장히 좀 작년부터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는 뭐 딱히 뭐 응급제라든지 뭐 물론 이제 뭐 응급제는 전지박 우리가 이런 포스코 것들은 케미칼밖에 없으니까 그런 네, 건데 네. 사실은 응급제도 굉장히 중요한 건 맞고 다 이렇게 분야별로 중요한 건데 내년에 당연히 뭐가 좋을지 찍어주셔야죠. 근데 이제 사실 소재도 성장은 다 똑같이 가는 거죠. 네네. 배터리가 다들 뭐 32%씩 성장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양극재 중심으로 보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양극재가 결국은 이 배터리 밀도를 높이고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양극재이기 때문에 네. 이 배터리 소재는 어쩔 수 없이 양극재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일단 뭐 IRA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이 전기전자에서 탑픽 내년에는 그래도 지금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뭘 이건 사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오늘 그거 들으려고 네, 지금 시청하시는 이거 들으려고 거예요. 아직 네.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안 좋은 상황 종목으로 가셔야죠. 종목으로 가셔야죠. 그렇죠. 탑픽으로 가보죠. 종목으로 탑픽으로 맞습니다. 딱 또 이렇게 답을 네. 딱딱 말씀드리면 네. 찍어주십시오. 1타 강사. SDI는 뭘 주목해야 되느냐? 네. 북미 쪽에서 합작법인을 포함한 공격적인 증설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 하고 있죠. 지금은 S- 늦은 거죠. 네, 스텔란티스하고만 SK 나. 합작법인을 하고 네. 있고 LG 엔솔에 비교하면 이 자동차 전지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건데 네. 이제는 그 삼성 SDI가 드디어 발동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엔솔은 더 잘하기 힘들어요. 모든 고객을 다 잡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OEM들도 파우치만 하는 게 아니라 각형도 필요하거든요. 이 고효율 고성능 각형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는 SDI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IRA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네. SDI가 투자 속도를 좀 빠르게 될 거고 그러한 그 글로벌 OEM들과의 합작법인 얘기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사륙파이 원형전지도 좀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NMX 솔루션이라든지 네. 6세대 젠6 배터리와 같은 이런 차세대 테크놀로지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일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삼성 SDI는 실적 방향성도 좋지만 적어도 이 자동차 전지의 공격적인 행보와 OEM들과의 그런 제휴 얘기가 나오면서 저평가를 벗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LG 이노텍도 관심이 많습니다. LG 이노텍은 어쨌든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그 폭스콘 정조 공장의 생산 차질은 네. 분명히 불가피하고 대략 한 1,000만 대 정도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도 그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좀 보셔야 되고요. 다만 지금의 뭐 그 조정이 내년을 봤을 때는 분명히 기회라고 보는 건 뭐냐면 내년에도 LG 이노텍 더 좋아집니다. 일단은 아이폰 그 15로 가게 되면 폴디드 줌을 채택해요. 카메라가 그렇게 되면 이제 판가도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 고객 대응력이 더 높아질 거로 좀 보여지고 전면 카메라 올해 5천원 공급했지만 내년에 1조 공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애플의 첫 XR 기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중심으로 하는 자율주행 카메라 성장하기 때문에 광학 솔루션 주도로 내년에 더 좋아진다. 네. 이노텍 조정받으면 사자.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딱 깔끔하게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펼치면 정말 일타 강사 맞으시네요. 네, 네. 오늘 너무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